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오늘 북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는 최근 들어서 3D 프린팅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프린터의 가격도 조금 다운되는 경향이 있고 또 접근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완성형 프린터의 품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요즘에 이런 프린터들 사서 직접 제품 제작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3D 프린팅 제품 제작에 모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12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제목인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쉽게 제품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은 분, 그분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미 3D 프린팅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이상 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하면 요즘 너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겠는데? 라고 누군가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정말 3D 프린터로 만들어도 괜찮은지 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12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3D 프린팅 제품 제작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라는 제목으로 달았었는데요. 실제로 3D 프린터를 가지고 제품 제작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 제작하고 또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이것들을 꼭 알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결입니다. FDM 3D 프린터도 그렇지만 모든 3D 프린터의 방식에서는 결, 쌓아서 만드는 방식의 한계 때문에 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아가는 결이 발생을 하는데요. 좀 결을 확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매끈한 방식의 그런 사출 플라스틱을 기대하면서 하셨던 분이라면 막상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결 때문에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을 걸어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들이 굉장히 작게 쌓는 두께, 높이를 더 낮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결이 별로 없네? 라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이 작게 할 뿐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매끈한 플라스틱 표면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결을 도드라지게 아주 크게 만들므로써 이거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이거나 아니면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석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고선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벤브레 카페에도 많이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했더니 디자인한 것과는 다른 그런 표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다른 분도 직접 디자인해서 요거를 출력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분이십니다.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보면요, 곡면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등고선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계단형의 이 등고선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아이 형상의 휴지, 티슈 뽑는 이 장치를 보면요, 이 표면의 디자인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디자인 자체로는 매끄럽지만 이것을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 출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슬라이서로 가져오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슬라이서들은 멀티 빌드 플레이트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레고의 얼굴 부위 파츠가 있는데 얘를 그대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 뭐가 좀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고선 형태가 얼굴 부분을 가리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출력 품질상에서는 굉장한 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고선 부분은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모델링을 살짝만 회전시켜 주더라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놨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방향을 회전시키고 나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선 결과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면 그냥 다 알아서 출력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링과 그리고 3D 프린팅의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오른쪽처럼 놓고 출력을 했을 때 결이 굉장히 많았는데 90도를 눕혀서 그냥 출력하는 것만으로 왼쪽처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결이 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후가공을 통한 것입니다. 해외 유명한 유튜버 중에서 이 후가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한 유튜버가 이렇게 출력된 것을 가지고 후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품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와 같이 후가공을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추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후가공은 모두 다 사람이 해야 되겠고요. 인건비 추가, 그리고 제품 제작 기간의 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세 번째 3D 프린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재봉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재봉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레진 프린팅 방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고체 필라멘트를 이용하는 FDM 방식, 아마 지금 제품 제작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게 FDM 방식일 겁니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만드는 방식에서는 노즐이 필라멘트를 짜내는 그 처음 시작과 그리고 그것이 맞닿는 맨 끝에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맞닿는 부분이 층층이 쌓아서 쭉 위로 맞닿아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재봉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 이 디자인은 전체가 원형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곡면으로 깨끗하게 나오기를 희망하셨을 텐데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재봉선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주 멋진 결과물의 출력물을 선물 주기 위해서 출력을 했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받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떨까요? 네, 무척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표면이 각진 부분이 있다면 이 재봉선은 각진 부분으로 모아주게 되면 거의 티가 안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원형인 매끄러운 곡면으로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은 레이어에서 시작과 끝점이 이렇게 흠처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재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봉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즘에 슬라이싱 기술도 나오긴 합니다. 스칼퍼스 조인트 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봉선이 있다가 그리고 또 없어지는 형태로 슬라이싱이 돼서 출력도 가능은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를 테스트해 본 결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내가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델링에 일부러 각진 부분의 모서리를 모델링상에 넣는다거나 정말 매끄러운 그런 곡면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DM 방식이 아닌 레진 방식이나 다른 방식의 출력 방식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FDM 방식의 출력에서 최소 너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FDM 프린팅은 노즐을 이용해서 거기서 얇은 실을 뽑아서 쌓아가는 방식인데요. 이 얇은 실이 어느 정도 얇을 수 있느냐? 그것은 노즐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즐 사이즈가 0.4mm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노즐 사이즈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출력 난이도도 높아지고 출력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출력해낼 수 있는 출력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0.4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0.4보다 더 작은 모델링의 선폭이 있다, 그런 것은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왼쪽의 모델링 상태에서는 다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빨이 막 다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죠.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드래곤이 있는데 제가 이 드래곤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가져온 다음에 얘를 좀 작게, 예를 들어 보드게임의 말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작게 축소를 시켜봤습니다. 축소시켜봤더니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갖고 출력하려면 중간중간이 다 빠져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소 너비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로는 정밀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밀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밀리미터 미만의 사이즈를 갖다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밀도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제품 출력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FDM 3D 프린터에서는 이것을 쌓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쌓는 높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쌓는 높이는 0.2mm, 이 0.2mm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높이가 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여기에 있는 높이를 20.1 이라 그래서 0.2의 배수가 아닌 높이를 일부러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슬라이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슬라이싱한 결과를 마지막에 볼 수가 있는데요. 20.2라고 되어 있죠. 20.1의 높이로 만들었던 모델링이 20.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2씩 쌓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리티컬한 정밀도 부분에서는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프리사이즈 Z 하이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슬라이서 단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20.1이 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최종 단계의 높이를 맞추는 이런 슬라이싱 기능도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FDM 프린팅에 쌓는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는 공차, 톨러런스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레고를 한번 만들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레고 블럭을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사이즈를 재서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고라고 하는 게 조금만 공차가 조금 넓어도 쉽게 그냥 쑥 빠져버리고 또 조금만 작아도 빡빡하게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렇게 모델링을 수정을 한 다음에 정말 실제 레고 블럭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하게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한테 출력해 주려고 어떤 색깔로 해줄까 했는데 제가 테스트했던 필라멘트는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출력해서 딱 껴보는 순간 안 맞습니다. 네, 단지 필라멘트 색깔만 달라졌을 뿐인데도 정교한 결합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 이런 블럭 출력에 있어서는 끝에가 정확하게 각진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FDM 프린터에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필라멘트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FDM 프린터의 필라멘트는 1.7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0.02mm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제가 도착한 필라멘트를 다 한 번씩은 재보거든요. 그러면 0.75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0.70에서 0.75 사이 정도 되는데요. 0.70이 안 되는 필라멘트도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0.75냐? 그것도 아니죠. 중간에선 얇아지기도 하고 조금 두꺼워지기도
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공차가 계속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공차 정도는 괜찮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레고처럼 굉장히 정밀한 사이즈로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서포트 면입니다.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3D 프린터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식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허공에서는 얘를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쳐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에 그냥 아일랜드 타입으로 그냥 허공에서 시작하는 거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서포트입니다. 혹은 너무나 각도가 누워져 있을 경우, 이것을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행 부분에도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한 카페 회원분께서 왜 이렇게 나왔죠? 라고 해서 사진을 올려주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서포트가 없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서포트를 지탱하면서 출력을 해주는데, 이 서포트는 나중에 다 떼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포트를 떼낸 자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한 면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FDM의 쌓는 방식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등고선 형태와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서포트 부분을 이렇게 뜯게 되면서 안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요. 또 서포트 근처에 있는 부분의 출력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3D 프린터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서포트가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서포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방식입니다. 인터페이스 서포트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서포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출력물과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서포트가 출력물과 붙어있게 되면 나중에 떼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뜨려 놔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예 쳐서 출력해도 되게끔 하는 이 물질이 인터페이스 서포트 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착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뗐을 때 밑으로 이 서포트 인접 지역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게 만드는 기법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그런 서포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방식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 컬러 프린터나 멀티 필라멘트를 공급할 수 있는 툴 체인저 3D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출력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서포트가 필요 없는 노 서포트 디자인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하셔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전을 통해서 서포트가 최소화되는 부분으로 돌려갖고 출력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하는 것이 서포트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혹은 있더라도 없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열 변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잘 모르셔서 낭패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카페 회원분 중에 커피 드리퍼를 PLA로 만들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요. 뭐 90도의 물이 계속 접촉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열과 플라스틱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 입문하시고 나서 이런 싱기버스라든지 다양한 공유 사이트로부터 무료 모델링을 다운받아서 이런 걸 만들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이런 거 괜찮잖아요. 네,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출력을 해갖고 만들어 보신 분은 다들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마트 야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가 장을 보고 딱 오게 되면 얘가 다 축 늘어져서 휘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온도가 뭐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렇게 보드 케이스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딱 놨는데 갑자기 얘가 휘어져 버립니다. 바로 보드에서 나오는 발열 때문에 플라스틱이 변형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은 FDM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PLA 혹은 PETG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흔히들 유리 전이 온도, TG라고 하는 이 온도, 요즘에는 연화 온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플라스틱이 상온에서는 딱딱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일정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녹는 거는 아닌데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온도가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외 유튜버 중에 하나인 CNC 키친이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PLA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PETG, 왼쪽 끝이 ABS인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D 프린터로 막대 형태로 출력을 한 다음에 오븐에다가 넣었습니다. 네, 오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60도 근처에서 바로 PLA가 먼저 주저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PLA의 연화 온도는 60도 전후가 됩니다. 어떤 PLA는 한 55도 정도부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50도가 넘는 온도에 노출이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PLA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한 80도를 넘는 순간부터 이제 PETG, 네, 펫G라고도 표현하죠. 이 필라멘트가 이제 처지고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ABS 혹은 ASA 같은 경우는 한 100도 전후로 해서 변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차량용 제품이다 라고 하면 최소 ABS로는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PETG도 위험합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과연 야외, 햇빛 혹은 온도에 노출되는 제품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온도에 노출된다 라고 할 경우 그냥 PLA를 출력해서 판매를 했다 할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컴플레인, 반품 이렇게 와서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열에 대해서 더 강한 필라멘트도 있습니다. 뭐 나일론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고온용 필라멘트들도 있는데 이런 고온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력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재료 비용도 비싸지고 또 그것을 출력해주는 프린터도 그냥 오픈형보다는 챔버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요건들도 꼭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9번째는 강도입니다. 강도 부분은 플라스틱이니까 어느 정도 강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출력에 따라서 강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메이커 다은쌤, 네, 국내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시죠. 예전에 한 프린터를 리뷰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 프린터에 장착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출력 파일을 출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출력이 완성된 다음에 여기다가 꽂아서 그래서 똥이 멀리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게 블로커 형태의 출력물인데 얘를 라이브에서 보니까 출력을 하고 꼽는 순간 뽀작 하면서 네, 부러져 버립니다. 네, 이렇게 그냥 부러져 버린 것이죠. 네,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요, 내가 처음에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면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네, 출력을 했는데 그냥 결대로 그냥 레이어 단위로 쫙쫙쫙 갈라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평평하게 출력한 것과 세워서 출력한 것과 네, 그리고 나서 부러뜨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오른쪽 것은 그냥 똑같 부러져 버립니다. 네. 오. 이거. 네. 바로 부러뜨리는 그 힘을 받는 게 적층 결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렇게 눕혀서 출력한 것은 부러지지 않고 그냥 휘어져 버리는 정도입니다. 물론 강도도 좀 더 셌고요. 우와, 이거 휘어지는데요? 안 부러지고. 네. 오. 실제 이와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출력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동일한 힘에서 평평하게 출력한 것이 2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접합 강도 이런 것보다 내가 적층 결 방향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는 부분이 적층 결의 수평인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만의 힘만으로도 쉽게 부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필라멘트 제조사에 따라서 이 적층 결 방향의 접합력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표면 품질은 더 잘 나올 수 있지만 적층 결 부분에서는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도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힘을 받는 용도다 라고 할 경우에는 힘의 방향을 고려한 디자인, 그리고 출력할 때 그 방향으로 결방향이 되지 않도록 회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10번째는 바로 평면입니다. 네, 수평면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닥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면을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FDM 3D 프린터에서 바닥 부분을 만들고자 할 때 이런 빌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수평면에다가 쌓아서 올립니다. 근데 이 쌓아서 올릴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워핑이라 그래서 수축이 발생해서 베드로부터, 빌드 플레이트로부터 이게 뜨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밑에가 그냥 떠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결과물도 밑에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 있게 되면 수직 벽면의 출력 품질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수축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딱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붙여서 안 떨어지게 만든다 라고 할 때, 요즘에 나오는 빌드 플레이트는 보통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석을 갖다가 떼내면서 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밑에 부분은 평평하지 않고 약간 굴곡이 져 있는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3D 프린팅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여러 가지 챔버 온도 제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축을 최소화해서 거의 그렇게 수평으로 만들고 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수평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이 베드 레벨링을 통한 매핑을 한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 더 올라가 있고 어느 부분이 더 낮은지를 표현해주는 레벨링 상태를 보여주는 맵입니다. 보시면 가장 높은 데는 0.6, 또 낮은 데는 마이너스 0.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0.8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축을 줄이고 하더라도 이런 베드 위에서는 0.8 정도는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양호한 베드 레벨링 상태인데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프린터들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아니라 경사만 생각해서 그려보았습니다. 밑에가 경사가 되어 있다면 그 경사면을 따라서 첫 레이어는 그 경사면과 닿아서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당연히 기울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채로 나오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수평을 유지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상단은 평평하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닥면은 여전히 굴곡이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완벽한 수평면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불량 발생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프린터의 별명이 딸깍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으로 딸깍 하면 저쪽에서 알아서 출력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3D 프린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여전히 불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3D 불량 사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압출 불량, 베드 안착 불량, 그리고 탈조라든지 링잉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불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벤브랩을 비롯한 최근에 그런 완성형 프린터를 구입하신 분들도 이런 불량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걸 가지고 상품으로는 도무지 판매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또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한다, 이 돈 주고 내가 구입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 라고 하면, 이게 보이기 전에는 괜찮은데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눈에 거슬리거든요. 링잉이라든지 VFA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들의 불량들이 있습니다. 이 불량을 해결하는 방법도 나와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력해서 판매할 제품이
이런 사출과 경쟁 위치에 놓이게 되면 이런 불량을 컴플레인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한번 불량이 생기게 되면 불량으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또 불량이 된 그 재료들은 이제 다 폐기 처분을 하기 때문에 필라멘트 재료를 다시 사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 소모, 그리고 불량을 또 문제가 원인이 뭔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시간도 소모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요즘은 딸깍 프린터니까 누구나 쉽게 출력할 수 있어 라고 덤벼들지 마시고 제품 제작에 있어서만은 직접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직접 출력도 해보시고 하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정비라고 두었는데요. 3D 프린터와 일반 잉크젯 프린터와 차이가 나는 게, 잉크젯 프린터는 구입하고 나서 버리기 전까지는 거의 정비라는 게 잉크만 넣어주는 정도, 리필 잉크 같은 걸로 해주는 정도뿐이지 정비가 딱히 필요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만 합니다. 네, 노즐도 많이 뚫어야 되고요. 네, 익스트루더 부품도 빼서 그 안에 필라멘트가 부러진 것들을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센서류로 작동되는 경우는 간혹 센서가 불량이 나기도 합니다. 이 센서 하나 때문에 다시 프린터를 박싱해 갖고 본사를 보내서 AS를 받아서 또 받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간단한 그런 센서 교체 같은 경우는 직접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발생하는 이런 필라멘트가 노즐에 엉켜버리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직접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취미 활동에서 간혹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취미 활동 중에 일환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만약에 한 30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불량이라면 30대 운영하면 거의 매일 한 차례씩 불량을 해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프린팅 팜을 운영을 하는 사람은 전임해서 이것을 메인트하는 사람을 상주시켜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운영하는 그 사장님께서 직접 매일같이 이 프린터와 씨름해야 되는 이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자, 이제 12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추가로 또 고려하실 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한 가지 더 제가 색상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필라멘트 색상에 의존해서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어떤 제조사의 필라멘트 그 색상이 꼭 필요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벤브렉 카페에 올라왔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은 필라멘트를 배송시켰는데 배송이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 전에 빨리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벤브랩의 PLA 흰색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흰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몇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필라멘트가 무광 흰색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필요한 것은 PLA 베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무광과 베이지, 약간 유광 이런 차이가 크게 영향이 있겠나 싶겠지만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내가 만들던 제품과 조금의 그런 느낌이 다를 때, 그때 다를 때는 이걸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흰색도 쿨톤 흰색이 있고 웜톤 흰색이 있고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고 또 약간 투명한 게 있고 반투명한 게 있고 아주 완전히 불투명한 필라멘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색깔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조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필라멘트를 가지고 출력했던 사진인데 둘 다 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업체의 필라멘트인데 어떤 쪽 레드가 진짜 레드일까요? 네, 그런 건 없죠. 네, 다 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와인색에 가까운 그런 레드도 있고 약간 원색에 가까운 레드도 있고 레드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아마 여성분들의 립스틱 색깔 생각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D 프린팅에 있어서 이 컬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칼라칩이라고 하는 이 색상에 대한 표를 갖다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필라멘트를 선택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색상과 직접 배달이 온 이 필라멘트의 색상이 다르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잘 쓰고 있어요. 구입해서 잘 쓰다가 떨어졌습니다. 새로 주문을 해서 도착한 색상과 이전 색상이 달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색상이 다른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수십 롤 혹은 수백 롤을 구입을 해서 쟁여 놓고 출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색상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한 같은 색상으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 속도, 출력 온도, 출력의 빠르기, 그리고 오버행에 따라서 슬라이서가 자동으로 출력 속도를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는 이런 매트한 느낌, 광택 느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접근을 하신다면 시작을 하자마자 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가지 플러스 1 색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하지만 이 문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턱대고 그냥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적어도 프린터 저렴한 거 한 대 정도는 사서 직접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정도는 이런저런 것들을 출력도 해보고 하면서 제품 제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라 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 북니지 채널 강좌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들어오셔서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제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3D 프린터로 지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3D 프린터 출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절대로 다이소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경쟁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다이소에서 판매된다 하시면 그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해서 리치마켓이라고 하죠. 네, 마이너한 시장, 그리고 비싼 가격의 기존 제품을 3D 프린터로 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장을, 그런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고요. 기꺼이 지갑을 열어 여러분들을 제품을 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3D 프린터 제품 제작의 12가지 플러스 1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출력 생활과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북니지였습니다.